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로 신규 확진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 유가가 내리고 있으니 휘발유 가격도 내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됐습니다. 다만 취업 이민은 여전히 전순위 오픈 상태입니다. 2020년 기준 뉴욕주의 한인 인구는 1.2% 소폭 감소했고 뉴저지는 1.1%가량 소폭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응급 의료정보 프로그램 File for Life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주춤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런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몇 주의 시차를 두고 영국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온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영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28,430명으로 오미크론 확산 뒤 최저점을 찍었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15일에는 73,310명까지 올라섰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등 유럽에서 확산을 이끄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 변이인 BA.2.입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감지되지만 오미크론 변이인지는 탐지되지 않아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영국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기존 오미크론보다도 80% 정도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재확산이 미국도 덮칠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이 이에 대항할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췄는지가 그 파급력을 결정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을 비교하면 스텔스는 입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만 이 변이가 감염 취약층을 찾는다면 이는 의료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CNN은 영국은 미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더 높다면서 영국에서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친 성인의 비율은 82%에 달하지만 미국은 36%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변에 헷갈린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영국보다 더 높은 사망률과 입원율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 근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뉴욕시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률은 3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백신 접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촉진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마크 리바인 맨하튼 보로장과 제이 바마 전 뉴욕시 보건국장은 WNYC 브라이언 레러쇼에 출연해 뉴욕시가 추후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촉진시켜야 하고 부스터샷 접종 시 $100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최소 1회 접종자의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100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한 달 만에 종료됐습니다. 바마 전 국장은 뉴욕 시내에서 보루별 인종별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률이 확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백신 접종률은 최소 1회 접종 86.3%, 2회 접종 77.3%를 기록 중이지만 부스터샷 접종률은 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36%에 그칩니다. 보로별 부스터샷 접종률은 맨하튼이 46%로 가장 높고 퀸즈 40%,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32%, 브롱스 27% 순입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이 57%, 아메리칸 원주민 56%, 백인 37%, 히스패닉 26%, 흑인 24% 순입니다. 한편 FDA는 코로나19 백신의 4차 접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최근 일주일 사이 23%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아직 큰 변동이 없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 휘발유 값도 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과 가솔린 가격을 비교한 그래프를 올리고 유가가 내리고 있으니 휘발유 가격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가 최근 배럴당 96달러였을 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62센트였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1센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와 휘발유 회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달 8일 배럴당 124달러에서 16일 배럴당 96달러로 일주일 남짓 사이 23%가량 하락했지만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0센트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CNN 비즈니스는 이런 현상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이를 두고 로켓과 깃털이라고 꼬집는 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엔 휘발유 가격이 로켓처럼 빠르게 오르지만 국제 유가가 내릴 땐 깃털처럼 천천히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유가가 내리자마자 휘발유 가격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공급망을 거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비자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10센트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최소 110억 달러 늘어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정부도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주 상원이 내놓은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주정부가 일시적으로 휘발유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 하원 예산안엔 휘발유세 경감 방안이 담겨 있진 않지만 물가가 화두인 만큼 최종 예산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뉴욕 주민들은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간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약 33.3센트의 휘발유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운티별로 부과하는 휘발유세도 있지만 주정부는 카운티별 세금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가정하면 갤런당 평균 48센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휘발유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비췄습니다. 뉴욕주는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휘발유세로 걷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휘발유세 경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폴 모리어티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에서 8월 뉴저지주 레귤러 휘발유 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 51센트에 도달하면 주정부는 휘발유세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또 갤런당 5달러 1센트까지 오르면 휘발유세를 75% 경감해야 하고 5달러 50센트를 넘으면 아예 휘발유세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현재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갤런당 42.4센트 수준입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 이민 영주권의 모든 순위가 전달해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취업 이민은 여전히 전순위 오픈 상태입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A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전달보다 14주 더 진전해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함께 오픈 상태가 됐습니다. 이외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 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순위 오픈 상태입니다.
취업 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학위 불문 비숙련, 4순위 종교 이민, 5순위 투자 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어제 발효된 2021-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되면서 5월 중순 재개될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서 한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한인 인구는 1.2% 소폭 감소했고 뉴저지는 1.1%가량 소폭 증가하면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발표한 2016에서 2020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미 전역 한인 인구는 192만 6,50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년도 한인 인구 추정치인 185만 9,653명보다 약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뉴욕주 한인 인구는 2020년 14만 4,002명으로 추정돼 전년도 추산치 14만 5,752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인구는 2020년 10만 5,694명으로 전년도에 10만 4,499명보다 1.1%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미국 전국적으로는 한인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인구는 사실상 정체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의 한인 인구는 9만 3,601명으로 추산돼 전년에 9만 5,743명보다 약 2.2% 줄었습니다. 특히 퀸즈의 한인 인구 감소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퀸즈 지역 한인 인구는 5만 1,660명으로 2019년 추정치보다 5.2% 감소했습니다. 맨하탄 지역 한인 인구는 2만 3,021명으로 전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한인 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곳은 브루클린이 유일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2020년 한인 인구가 6만 2,001명으로 추산돼 1년 전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응급 의료정보 프로그램 Five for Life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환자의 의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카드를 작성해 놓는 프로그램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폴킴 시의원은 어제 펠팍 시니어 센터에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ive for Life 프로그램은 응급 상황에서 출동한 의료진들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된 카드를 집안에 비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카드에는 환자의 수술 이력이나 복용 중인 처방약, 알러지 등 건강 상태, 그리고 비상 연락처 등을 기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응급구조가 오면 팀이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예요. 암뷸런스 가기 전에 이걸 꼭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 정보 갖고 이 응급실 ER에 가서 그것도 더 달라가니까 이 절차가 빨라져요. 이번 프로그램은 일단 시니어 아파트 노인 100여 분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타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17명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법무부가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1억 2,700만 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2018년 2월 발생한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1억 2,700만 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40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하지만 이번 합의가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총기 난사로 17명이 죽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범행을 저지른 니콜라스 크루즈는 당시 징계를 받고 퇴학을 당한 상태에서 학교에 찾아와 총기를 난사했고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평소 원래에도 총기에 집착하고 그부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미 연방수사국이 크루즈가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도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루즈를 알고 있던 한 여성은 사건 발생 5주 전에 FBI에 그가 무슨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며 학교에 몰래 숨어 들어가 총을 난사해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려 한다고 FBI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FBI가 입수한 첩보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기는 외래종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모기를 풀어놓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DNA에 일명 킬 스위치가 심어진 모기인데 모기 유충이 성체가 되기 전에 스스로 죽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영국 더타임스는 캘리포니아에서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기는 외래종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모기를 풀어놓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DNA에 킬 스위치가 심어진 200만 마리의 수컷 모기를 풀어놓고 이들이 외래종 암컷 모기와 교접해 낳은 모기 유충이 성체가 되기 전에 스스로 죽게 하는 방식입니다. 댕기열 모기는 약 10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발견된 뒤 지금은 캘리포니아주 20개 카운티로 퍼졌습니다. 유전자 조작 모기 실험을 지지하는 이들은 서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외래종 모기가 댕기열이나 이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지카 바이러스, 황열병 등을 전염시킬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모기는 보통 저녁 무렵에 활동하는 것과 달리 흑백 줄무늬가 있는 외래종 모기는 낮에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특히 사람의 피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타임스는 영국 생명공학 회사인 옥시테크가 개발한 유전자 조작 댕기열 모기는 전량 수컷 모기로 사람을 물거나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고 오직 자신과 같은 종의 외래 암모기와 짝을 짓는다고 전했습니다. 미 환경청은 캘리포니아 북부 툴라레 카운티에서 이들 모기를 풀어놓는 예비 실험을 승인했고 옥시테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시테크는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실시한 예비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밝히고 모기로 인해 점증하는 미국 내 보건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여성폭력방지법 재승인 기념 행사연설에서 성폭행과 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축하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법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이 농촌과 소외된 지역사회의 생존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앞으로 미 지방법원은 성폭행과 성매매를 하는 비원주민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여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포함한 지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5,000건 줄어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살짝 하회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2달 반 사이 최저치라고 전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만 1,000건 감소한 142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주 보건국은 주 전역 내 코로나19로 인한 요양원 사망자 수를 최소 4,100명 의도적으로 누락해 뉴욕주가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보호하는 데 타주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보건국은 2021년 2월 3일 기준 실제 내부 통계에서는 요양원 사망자 수가 13,147명이었는데도 이를 축소해 9,076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요청한 통계 제공을 지연시키고 감사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등 감사에 비협조적인 대응을 보여 주 보건국 내 통제 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지참 의무를 완전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6회공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나 부분 접종자에 한해서는 여전히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로 침체됐던 국내 관광 산업이 다시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